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지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인데요. 이번 2021학년도 대입에서 정원을 못 채운 대학이 속출하면서 이 우려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지역대학의 현주소와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번 주 주요 이슈 살펴볼 텐데요. 원광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과 원도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북 도민들에게 희망이자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는 곳이 있죠. 바로 새만금인데요. 새만금 사업 1단계가 2020년에 완료가 됐는데 이에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가 목표의 60%에 못 미쳐서 매우 아쉽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북 도민의 입장에서 봐도 새만금이 마치 신기루처럼 이야기만 무성할 뿐 이렇다 할 큰 변화들은 없지 않았습니까? 새만금 사업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되게 서운할 이야기입니다. 예.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 왔는데 네. 물론 전라북 도민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이제 새만금이 나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어, 이런 변화는 없죠. 네. 근데 원래 1991년에 새만금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그 완공 연도를 2004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3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장편 소설 한 권 정도였는데 이제는 대하 소설이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와 있어서 되게 좀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어제죠, 이번 주에 나왔던 이 정부의 중간 발표는 저는 나름대로 진전된 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4일이죠. 제25차 새만금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새만금 사업의 전환점이 될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새롭게 담겼을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은 저탄소와 녹색 성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와 신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탄소 중립사회를 이끄는 글로벌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의 수상 태양광 등 새만금의 특성을 활용하여 그린 성장을 통한 신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비전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선도하고 신공항, 신항만과 연계된 경제 특구를 조성해 투자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주체와 시기도 명확히 했습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재정 투입 역시 확대됩니다. 민간 자본으로 계획됐던 내부 간선도로는 국가 예산으로 건설되고 수자원공사가 상수관로를 조성하는 등 공기업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자가 어려웠던 파트를 이제 국가 재정으로 전환을 많이 해서 기반 구축 이런 등등을 속도감 있게 구축함에 따라 가지고 민간 사업 유치나 이런 등등도 굉장히 유치가 활발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청사진에 그쳤던 기본계획을 10년 단위 실행 계획으로 전환해 2050년까지 내부 개발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면 새만금이 2030년에 15만 명, 2050년에는 27만 명이 사는 자립도시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 해 8,700만 톤에 이르는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은 금강물을 끌어쓰는 방안이 확정돼 새만금호 담소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 새만금을 정부가 주도해서 그린 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변모시키겠다, 이런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그 의지가 장밋빛 미래로만 그치지 않도록 10년 단위로 개발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방향성 그리고 개발 의지 좀 이전에 비해서 변화했다고 보시는지요? 이 변화가 갑자기 온 건 아니고 사실은 몇 차례에 걸쳐 계속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지면서 왔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처음에 새만금의 교육 인구는 60만 정도였어요. 이제 2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만금 사업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산업적으로 보자면 이 새만금의 산업적 특성을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특정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만금이 산업적으로 그냥 막연한 신산업, 첨단 산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어떤 이 우리나라의 최대 메카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 짚어야 될 거는 새만금이 그동안 방식은 사실은 선 분양 후 매립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변화를 시작했는데 이게 민간 자본들이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밝혔지만 공공투자들이 확대된 부분이 가장 크다. 저는 이번에 전라북도 또는 새만금 사업의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꼽자 그러면 저는 공공 분야의 투자가 강화되었다는 것. 이걸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그렇습니다. 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새만금을 바다인 상태에서 민간 사업자가 와서 그 땅을 분양받아서 바다인 상태를 매립하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이게 지난 5, 6년 동안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걸 먼저 국가가 먼저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인프라들도 국가가 공공에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매립을 공공이 하겠다고 해서 공사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계획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의지가 좀 확실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부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재생에너지 사업을 기반으로 당장 내년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또 2030년까지 신공항, 신항만 건설 또 장차 15만 명, 나아가 말씀하신 대로 27만 명이 사는 자립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도 담았거든요. 가능할까요? 가능할 거냐. 새만금이 30년 동안 가능성만 갖고 이야기해서 예. 또 가능할 거냐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목표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새만금은 사실은 우리 내부의 의지보다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 특히 동북아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적 성장이 어느 단계에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목표는 일단 세워야 된다, 분명하게. 그러나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고 하는 문제는 우리들의 의지뿐만 아니라 전체 정세의 변화를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무엇보다 새만금 에너지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에너지 도시로 만들었을 때 그 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산업이 일어나고 그 산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고용이 발생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 15만 명이든 27만 명이든 되는 좀 건데. 연쇄적으로. 예. 그 구조를 어떻게 정교하게 짜느냐 하는 문제들은 사실 이번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예. 또 이번에 발표된 기본 계획안을 두고 환경단체를 중심으로는 반발이 일었습니다. 주요 관심사였던 해수유통 관련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환경단체는 지속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해수유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도 해수유통을 염두에 둔 조치들이 몇몇 보여서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교수님 의견 네, 간략히 그렇습니다. 들어볼 수 환경단체에서는 담수호를 안 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서운하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자면 담수화에 대해서는 일단 좀 이렇게 이 정부가 의견을 좀 접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담수호가 왜 필요했지 하는 겁니다. 처음에 담수호가 필요했던 이유는 새만금 지역을 농지로 만들고 그 농지에 이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담수호가 필요했던 겁니다. 네. 일본 개화도 관측지를 만들 때 개화도 안에 호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새만금이 농업용지로 가겠다고 했다가 이걸 복합용지로 가겠다고 바꿨고 이번에는 산업중심으로 또 바꿨습니다. 그러면 자, 이 도시용지와 산업용지와 농업용지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물의 양이 어느 정도가 되고 이걸 위해서 과연 담수가 필요하냐, 그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환경단체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변화된 환경에서 보자면 담수호가 굳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다른 데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데 네. 굳이 담수호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아주 어정쩡한 입장에서 이렇게 이 표현이 나왔는데 조금 더 용기를 내도 되지 않을까? 그 담수호를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 해수유통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어쩌면 정부가 이걸 목적에 맞게 좀 더 고심을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도 풀이가 되는 것 그렇다고 같은데요. 봐야죠. 워낙에 이 미지의 땅이고 가능성이 풍부한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실제로 예전에 군장공단 국가산단 경우도 조성해놓고 10여 년, 거의 한 20년 동안 팔이 날리고 있다가 갑자기 1, 2년 사이에 분양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산업적인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고, 산업적으로 막 기회가 왔는데 땅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새만금도 그런 어떤 기회의 땅으로서 잠재력을 남겨두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새만금은 사실 해묵은 문제인 만큼 도민들의 피로감도 높은데요. 이제는 정말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로 전북의 미래를 힘차게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는 지역대학의 위기와 대책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지역대학의 위기와 이에 대한 해결책 살펴봅니다. 군산대학교 양현호 기획처장 그리고 김정수 전북도의회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코로나 여파도 그렇고 다른 여러 이유들로도 여느 때보다 참 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입학 정원이 대입 지원자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가시화된 해였죠. 지난 2005년 이후 16년 만에 대학들이 최대 규모의 추가 모집 인원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시 정시를 통틀어서 이래도 저래도 정원을 다 못 채웠다 이런 뜻일 텐데요. 전북 대학들의 상황은 어땠나요, 처장님? 예, 전북 지역 전체 대학도 상황이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도 한 300명 정도의 이제 미충원이 발생을 해서 지금 추가 모집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아마 주변의 다른 대학들도 상황이 비슷할 거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올해 입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생각했던 대로 실제로 이 위기가 몇 년 전부터 예고되었던 얘기였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올해 왔고요. 전체적으로 약 10% 정도의 학령 인구가 감소했는데 우리 지역의 전체 정원 미달률은 약 15%에서 20% 사이여서 지역이 훨씬 더 충격을 크게 받았던,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이렇게 이 충격이 심하게 받던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 특히 지역에 있는 비수도권 대학들에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개한 대학별 추가 모집 인원을 보면 전북 지역은 총 2,500명가량이고 대학별로는 500명 안팎인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 주요 4년제 대학의 올해 정시 모집 경쟁률입니다. 전북대가 3.1대1, 군산대 1.6대1, 전주대 2.3대1, 원광대 2.1대1을 기록했습니다. 전북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올해 입시에서는 다른 해보다 정시 2월 인원이 많았습니다. 결국 정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고스란히 미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가에서는 정시 경쟁률 3대1 이하를 미달로 간주합니다. 지방대가 신입생 충원을 장담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학령 인구가 줄어든 탓입니다. 올해 수능시험 지원자는 49만여 명으로 사상 처음 5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또 실제 대입 지원자 수는 42만여 명으로 예측되는데 대학 정원보다 5만 명이 적습니다. 5만 명이면 전북대가 지금 3,500 정도 되잖아요. 거기가 한 40대 그 정도 되는 대학이 못 뽑는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 여파가 좀 크겠죠. 또 다른 원인은 서울과 수도권 대학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서울권 대학의 정시 경쟁률은 5대1, 수도권은 4.8대1로 지방대학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문만 열어놓으면 대학들이 학생들을 골라 받는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고졸자만으로 재학생들을 충원하는 시대는 끝났고 직장인들의 인생 이모작 지원이나 평생교육이나 이런 개념으로 해서 새로운 활동 모색이 필요하지 않냐.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말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네, 입학처에서 수시 모집 때부터 매일 학과별로 경쟁률을 체크했다. 또 해도 모집이 안 되니 수능 미응시자도 뽑아야 할 지경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옵니다. 대학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게 지역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의원님. 네. 얼마 전에 그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의 지역 지방대학의 현실을 영화의 타이타닉호와 같다. 네. 타이타닉호의 침물과 같다. 이런 어떤 절대절명한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지방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립대 사정마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처장님? 예, 국립대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좀 약간 상대적으로 싼 등록금이나 우수한 교육 여건으로 해서 학부모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선택의 대안으로 치부됐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이제 군산대학교 정도의 규모의 대학이 소지한 지역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한 인구 30만 내외 정도쯤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 저희하고 상황이 비슷해서 대부분은 미충원이었던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원광대 지금 네. 현재 계시잖아요. 원광대의 경우에는 KTX나 이런 게 있어서 교통도 편리하고 이런 이점들 때문에 뭐 수도권 학생들이나 타 지역 학생 비율이 꽤 되지 않나요? 이번 입시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원래 원광대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수도권에 이 인지도가 좀 있는 대학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약 50% 이상이 외지 출신이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시 모집, 수시 모집에 이어 정시 모집까지 보면은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외지 학생들의 이 비율이 많았고요. 예, 그래서 수시 모집에는 지역 학생들이 많았던 반면에 이 외지 학생이 많았는데 전년도보다는 강도가 약해졌죠. 예, 확실히 약해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학들은 좀 앓는 소리를 하지만 오히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부 유리한 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권이 있었다면 이제는 수험생에게 대학 선택권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아까도 뉴스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전체 약 5만 명 정도 줄어들게 되면 전북대가 3,700, 원광대가 3,500 이 정도를 뽑거든요. 그런 대학이 적어도 15개 정도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에 이제 수시 경우는 6번까지 이 응시가 가능하고 정시 경우는 3번까지 응시가 가능하니까 학생들로서는 다양한 선택지로 고민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그리고 미래의 적성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게 되는 이제 학생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건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학 선택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지방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누구나 대학에 갈 수는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장 핵심은 단연 학령 인구 감소겠죠.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자가 상징적 숫자였던 50만 명 이하로 내려앉았습니다. 총 49만 3,433명, 전년 대비 5만 5,301명이 감소했고 올해도 비슷한 감소 추세가 예상이 돼서 이렇게 되면 2년 새에 약 10만 명가량이 줄어드는 건데 사실 저출생부터 시작해서 이런 원인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결과 아닙니까? 의원님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제가 도표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 심각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드는 우리 학령 인구가 그러니까 18세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는 도표를 통해서 보고 있고요. 우리가 2040년에는 무려 21만 명 정도가 줄어들면 정말 지방대학교 소멸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안타까운 이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은 그 진즉부터 1994년부터 예측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방대학이 사전에 준비했느냐 이런 어떤 것도 우리가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 집니다. 네, 사실 5만 명이라고 하면 신입생 약 2,000명 규모의 대학, 이것도 사실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이런 대학이 무려 25곳이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처장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학의 재난이 현실로 돌아왔고요. 저희가 올해가 시작으로 해서 2024학년도 앞으로 이제 3년 뒤가 되겠지만 그때는 12만 4천 명 정도가 부족한다고 지금 통계상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한 중규모 정도 대학 한 7, 80개 정도는 신입생을 거의 못 뽑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그동안에 저희 대학들, 교육부에서는 이제 정원 감축 등을 많이 시도를 해왔죠. 그래서 2013년 이후 계속 올해도 이제 평가를 앞두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이제 명칭은 기본 역량 진단으로 바뀌었지만을 통해서 한 6만 명 정도를 이제까지 감축을 했는데 특별히 지방대를 더 많이 감축을 했어요. 그래서 6만 명 정도 중에서 대략 전체의 14,000명 정도는 수도권에서 그다음에 46,000명 정도는 지방에서 감축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감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은 상황이 어려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반면에 그러면 이제 지방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어떻게 됐느냐를 살펴보면 오히려 수도권은 이제 2019년도 기준 일개 대학당 평균 225억 원 정도를 지원한 반면에 지방대학은 일개 대학당 그 절반 정도인 한 121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이지만 그에 따른 정책적인 균형이나 뭐 정부의 어떤 배려 이런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구조 조정 얘기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원 충원이 사실 정말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다 보면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서 수험생들에게 혼란도 줄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이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매우 부정적이죠. 우선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체로 이제 수도권 지향적인 생각을 늘 해왔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들이 뭐 우리한테 어렸을 때부터 일반적으로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내 자녀가 조금 더 우수하고 훌륭하면 당연히 수도권을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데다가 그런데다가 지방대학들이 이렇게 이 정원이 낮아지고 숫자가 적어지면 당연히 그 학교의 재정 상황들이 나빠지고 그렇게 되면 교육의 서비스가 나빠진다. 이런 상황에서 보자면 당연히 지방대학들 특히 이제 규모가 작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학생들 모두가 당연히 이 마음속 심정적으로 거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들이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역할 또는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처장님도 이 대학에 계신 만큼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입시에서 이제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에 그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중부권에 있는 국립 거점대학 신입생이 이제 수학과 신입생이 수능 평균 7등급 맞은 학생이 입학을 네. 했거든요. 더군다나 더 재밌는 게 그 학생은 이제 수학과 지망생인데 수학 영역에서는 8등급을 맞았어요. 그래서 거의 바닥이라서 이거는 이제 아까도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대학을 골라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학의 입장들이 있거든요. 국립대학도 역시 가장 큰 이제 영향은 이제 재정의 압박입니다. 국립대학이라고 해서 뭐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전체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저희도 등록금 무전도가 4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의 부족은 바로 대학의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다른 때보다 뭐 심각하게 좀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일종의 악순환 구조에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대학의 전체 환경은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외지에서의 대학에 대한 인식은 낮아지고 이 악순환 속으로 들어왔다 지금. 이 악순환의 생태계를 어떻게 깰 거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는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대학 정원이나 설립 기준에 자율성을 많이 부여해왔던 그런 과거가 있잖아요. 뭐 대학이 난립하고 이에 대학 진학률도 80%가 넘는 현실을 보면 사실 이게 교육 정책의 문제도 있지 않나. 또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는 이 대학 가는 게 과연 이 모든 학생들의 목적이 돼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정말 중요한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요즘에 이 20대, 30대 취업난이 벌써 이제 10여 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을 나온 학생들조차도 이제는 취업이 안 되고 특히 외국에서 뭐 이렇게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로 들어왔는데 일자리가 없는 학생도 되게 많고 네. 이런 상황이 되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생각은 조금씩은 변화하는 것 같아요. 야, 대학을 가는 게 과연 능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가 미세하지만 아직은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 뭐 우리가 인서울을 뭐 최대의 가치로 보고 그렇게 있는데 이제 그 인서울한 학생들의 결과들이 10여 년 동안 나오면서 이 학생들이 과연 정말 누구보다 월등하게 좋은 조건으로 또 이 이른바 출세하면서 살아가느냐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대학을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심어지는 것 같고 그런 사회적인 인식에 맞춰서 대학이 어떻게 변화할 거냐 이 고민들이 이제 시작돼야 되는 시점이다. 저는 당장의 위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변화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 대학의 이단 폐교는 정해진 미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또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정원 감축을 목적으로 평가를 통한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장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죠. 효과가 좀 있었나요? 어떤가요, 의원님? 저는 그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4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는 그 뼈아픈 뼈 깎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고, 또 전주 비전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5년 동안 학생 수 감축, 그리고 11년 동안 등록금을 감축함으로 해서 우리 그 총장께서 우리 직원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 이런 어떤 뼈아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대학교에 자구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하지만 더 큰 자구 노력들이 있었어야 된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의 학령 인구가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경쟁력 없는 대학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감안하고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대비하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실제로 대학에 계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처장님. 예, 대학은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밖에서 보는 대학의 시각은 뭐 제가 느끼기에도 다분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대학이 사회 또는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오셨는데요. 대학의 일차적인 목적은 어쨌든 인재 양성이고 그 인재를 지역에 정착시키게 하는 것이 이제 일차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그 준비가 필요하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재정적인 지원이나 뭐 사회적인 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재정적인 압박을 모든 대학이 지금 지방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 전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OECD 평균을 볼 때도 우리나라가 정부 공공 부문에 또는 공적인 예산이 대학에 투입되는 건 그렇게 뭐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차지하고라도 또 대학은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로 촉발된 어떤 교육 환경의 변화나 교육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도 대학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 돼서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대학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로 2010년대 초반부터 혹은 그 전부터 대학은 이미 여러 차례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해왔죠.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인원 감축을 중심으로 한 대학 개혁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제시했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재정 지원을 해주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저는 이게 어떤 방향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지방대학이 인원 감축을 최대 과제로 놓고 보다 보니까 인원 감축의 결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었고,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는 그 조건을 맞출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이 그럼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돼, 또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우리가 나가야 돼, 이런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고민을 하기보다는 교육부의 어떤 지침과 어떤 원칙에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좀 타의적인 이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성과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았다. 아까 의원님께서는 물론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실제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를 했죠. 인원도 많이 줄였고 과도 많이 통폐해봤고 뭐 대학 안에서는 말도 못할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로 대학의 진정한 어떤 방향성들 위에 설정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멀리 보면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결국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비교 우위에 서느냐, 이게 영원한 과제인 듯 보여집니다. 재정 지원은 수도권 대학들에 집중이 되고 지방대는 구조 조정만 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원님? 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지방대학의 비전을 저는 최근에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뭐 특정 대학을 거론해서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전주에 비전대학이 있습니다. 비전대학의 그 홍순직 그 총장님의 닉네임이 세븐일레븐이다. 그러니까
7시에 아침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지방대학에도 이런 참 스승이 있구나라는 곳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 지방대학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하지만 그 구조정도 조정이지만 이제는 그 수도권 대학과 견주해서 이제는 앞서가는 어떤 선도적인 어떤 대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경쟁력인 학과는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경쟁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의 바로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대학은 수많은 인재들이 함께 연구하는 하나의 집단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속에서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가리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대안들을 스스로 발굴하는 작업도 우리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교육 주체들의 역할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데요. 사립대들은 어떤가요? 재단의 뭐 탄탄한 정도라든지, 아니면 운영 주체가 누구고, 혹은 뭐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두고 대학을 이끄느냐,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는지요? 큰 영향을 받죠. 재단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 법인이 어떤 관점으로 대학을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뭐 모든 사립대가 다 그런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데는 없죠,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대학의 위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떤 재단이나 법인에서 일방적으로 그걸 지원해가지고 끝까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운영 주체가 대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보다 주연 환경과 객관적인 조건이 지금 워낙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있고, 물론 이제 그 중에는 개중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제 좀 헌신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운영 주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대학의 위기를 재단이 이걸 이제 앞장서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데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지역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상황이죠. 뭐 제가 알기로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들 모두가 사립대학들의 운영 주체들이, 이 재단들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위기 속에 같이 위기는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 존폐 위기라는 단어가 이렇게 실감나게 다가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 대학들의 경우에는 생존을 위한 유학생 유치 전략에도 열을 올려왔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유학생 유치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매 주제마다 코로나가 스쳐 지나가지 않은 분야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데요. 지난 19일 대학 알림이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전북대 총 유학생은 전년 대비 41명, 원광대 110명, 우석대 313명 등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였습니다. 뭐 학생들을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당장 대학 재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처장님. 예, 다행히 저희는 코로나 영향은 크게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대학 유학생 수가 한 500명 조금 못 되는 숫자인데요. 이번에도 신규로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 포함해서 그 수준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이제 뭐 좀 말씀 좀 옆에는 있지만 재정적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유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부터 이제 교육부에서도 그 온라인 원격 교육에 대한 국제 공동 학위 과정이라든지 국제 온라인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개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국제 온라인 학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지 오프라인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있는 다른 또 학령 인구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같은 의견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원 외이기 때문에 학교의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이 자원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의 위기, 또 요즘에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는 또 이렇게 환경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시장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외국인 학생들의 시장의 환경도 많이 바뀌어서 뭐 중국에서 베트남 중심으로 갔다가 이제 또 베트남 학생들도 거의 이제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때 그 나라 학생들이 우리 원광대에 오면 또는 군산대에 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자기가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븐일레븐 같은 그런 열정적인 교수님들의 지도가 또 외국 학생들을 감동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제는 동시에 있다. 그리고 지역 대학에서는 하나의 활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이들이 경쟁력이 부족한 대학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견 맞는 얘기지만 아무리 부실한 대학도 누군가에겐 모교이고 또 생계가 달린 일터죠. 지역 상권과 도시 전체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텐데요. 세 분 모두 지방대 위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과 지역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면 좋을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이제는 누구든지 뭐 탁상 행정이 아니고 나서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 총장님께서 부울경,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북 같은 경우에 대학 총장과 그다음에 지방 자치단체장과의 연석회의가 정례화돼 있다. 또 뿐만이 아니고 또 그 정치 국회의원이나 또 지방의회 의원, 시의원들까지도 항상 정례화된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의 대화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한 의제를 가지고 그 의제를 난상 토론 후에 그것을 바로 교육부나 정치권에 전달해서 그것이 다시 우리 예산으로 따오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는 그런 곳들이 바로 부울경 지역이고 대구 경북 지역이다. 그런 데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선도적인 입장이 되는데 왜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일들을 못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타까울 때가 아니고 바로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부터 바로 대학 총장들 간에 또 부서의 장들 간에 어떤 대화의 문을 활짝 열려서 그런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 전주 갑 지역의 김윤덕 의원께서는 그 지난해 5월 그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혁신 도시가 있는 곳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를 30%를 이렇게 뽑는 것이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한데 그것을 50%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지방 인재를 바로 등용시키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인재를 30% 뽑고 또 20%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20%를 뽑으면 그 50%가 채워지면 지역 경쟁력이 또 지방 대학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몸부림들이 지금 필요할 때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참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그 지역의 인재가 뽑는 데 있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을 만나 보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꼰대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얼마나 영약하고 얼마나 이렇게 사고가 올바른지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탁탁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뭐냐?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리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을 통렬하게 반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반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지자체 단체장들도 반성해야 되고 또 대학교의 구성원들이 이제는 뼈 깎는 그런 반성들이 필요할 때다.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창출해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탁상 공론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처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100번 오르신 말씀이고요. 저희 지역은 이제 2018년도에 산업 고용 위기 지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군산 지역이 산업 경제 상황이 아주 극도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저희 대학도 사실은 학생 모집이나 취업률에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이 함께 상생을 해야 대학도 상생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연장선에서 저희가 군산시하고 굉장히 많은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장님을 저희 총장님 뵙고서 군산대학교 교수 전체를 시의 싱크탱크로 활용하시라 이렇게까지도 주문하셨고 그 결과 대형 국책사업이나 정부 지원 등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 경제나 지역의 경쟁력이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작년에 교육부에서 했던 대학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혁신 사업, 소위 RIS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은 지금 작년에는 이제 세 군데의 광역 또는 초광역을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그게 이제 선정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는 아예 우리 전북 지역은 선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뭐 하지 말란 말은 없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그런 사업들이 좀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좋은 롤 모델도 만들고 경쟁력도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지역 인재 부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고요. 먼저 수도권대학 지방 이전 유인책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대학의 단과대를 지방으로 이전하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매우 좋은데 사실은 이제 이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던 게 노무현 정부 때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때 서울에 있는 중요 대학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기종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뭐 거의 결사적인 반대를 하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현실성 없는 이야기다 해서 이제 사실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런 단과 대학들이 내려오게 하는 것들이 과연 가능할지 현실적으로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이런 고민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의 이 의무 고용률을 높인다. 저는 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30%가 되어 있는데 30%를 못 뽑습니다. 그게 이제 혁신 기관들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들이 정한 최저 기준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뽑는 기준보다는 좀 낮춰서 이렇게 지역 특성화,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이 기준을 정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준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도 물론 대학이었습니다만 대학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 학생들을 거기 기준에 맞출 수 있는 못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특화돼서 2학년 때부터 뜻을 가진 학생들을 모아서 대학에서 선발하고 그 기준을 맞추기 훈련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넣으면서 그쪽의 학과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제 이걸 서울에 있는 경쟁력 있는 단과대학이 내려와서 이걸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 지방대학은 더 이상 더 나빠진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이 매우 좋은 안이긴 하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안이 지방대학 또는 지역의 건강한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반드시 도움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 말씀대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우리가 먼저 확보해서 어떻게 양성할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관련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전북대의 수시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인원은 233명. 같은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역인재 선발에 있어 전주 교대의 인색함은 더 심각합니다. 타 지역 교대는 지역 학생을 60%가량 선발하는데 전주 교대는 3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육 여건을 갖춘 국립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라북도 학생들과 같이 공생하고자 하는, 같이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모집 인원적인 부분에서, 즉 입시 전형에서부터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감이 높아진 대학, 그리고 거점 대학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요구해온 일선 교사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학과 고교 담당자가 지역인재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선 교사들은 모집 인원 확대와 수능 최저 기준 완화 등 지역 학생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전북대학교가 요구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맞출 수 있는 학생의 절대적인 숫자가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점 국립대학들도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을 더 늘리고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입시 전형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역 인재 소중함은 저희들도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취합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3학년도 입시부터는 거점 국립대에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학 전형이 변화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을 늘리고 대학의 문턱을 낮추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북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타 시도에 비해 낮은데 또 결과적으로 지역 인재 양성이 목표라면 학생들의 수준 자체를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이런 목소리도 높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처장님? 예, 학생들의 아까 제가 다른 지역의 뭐 거점 대학, 국립대학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 학생들이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도 그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수준별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비교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이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또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양쪽에 지금 사면 초과 상태라서 대학들도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약간 좀 지나간 얘기지만 수도권 대학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도권 대학이 지방에 이전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도 지금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대학들이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들을 어떻게 잘 정착시키고 육성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수도권의 학생들 선호도가 높은 대학 몇 개를 지방으로 옮긴다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도권 대학은 이미 정원 외 모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아주 많은 학생들을 흡수해 가고 있거든요. 지방에서는 아예 정원 내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인데 수도권은 정원의 모집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해 주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 시장의 수요, 특성화나 직업화의 목적을 둬야 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전당, 지성의 상아탑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참 분분할 텐데요. 학생들이 찾아오는 대학이 되기 위한 그 밖의 방안들에는 무엇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세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제가 도표를 하나 잠깐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체제의 도표인데요. 요 내용은 경남 대학교가 이렇게 1,080억이라는 어떤 돈을 이렇게 따오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체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맨 처음에 지방정부에서 대학 간과 대화 속에서 있었던 것인데 교육부가 이것을 가져갔던 거예요. 그리고 교육부 안으로 이것을 다시 재배분하는, 그래서 경상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이런 데에 골고루 배분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전라북도는 여기에서 이제 탈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기회가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도 패싱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는 그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은 대학교가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대학 기관들이 선도적인 입장이 되지지 않으면, 대안들을 스스로 마련하지 않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상업대학에 우수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가동해서 이제는 정말 용역만 받아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용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업으로 만들고 그것을 국비를 끌어오는 어떤 스스로의 어떤 자구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갖습니다. 예. 네,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대학의 상황이 워낙에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보면, 자, 이제 대학이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당연히 없어지는 게 마땅해라는 이제 굉장히 일반적이고 좀 냉소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이 없어지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될까? 그 대학이 이 한 지역사회에서 그 대학이 차지하는 역할과 어떤 규모가 작아졌을 때 지역사회는 과연 건강하고 과연 안녕할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학을 옛날처럼 그냥 존경하고 존중하고 봐달라 이런 게 아니라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서로 간에 마음을 열어야 된다. 대학이 우선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학에 있어 보지만 대학이 실제로 이렇게 개방적이거나 아주 지역사회에 아주 친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마인드를 대학 스스로가 버려야 되는 거고, 열고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망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분야를 살려나가면서 대학이 유지될 수 있게 해야지, 작은 대학은 없어져야 돼. 뭐 이렇게 별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대학에 잘하는 분야를 살려서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고 그 분야에 훌륭한 인재를 키워서 지역에 남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이제는 좀 대학 스스로도 해야 되고 지역사회에서도 대학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시각을 거두고 대학은 좀 더 마음을 열고 하는 과정들이 일단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익산만 놓고 볼 때도 이미 21% 됐으면 이제 고령화 사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의 수가 태어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보다 더 많이 생기고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런 어떤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방대학의 소멸은 곧 지자체의 소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익산만 놓고 볼 때도 벌써 한 5,000에서 6,000명 정도의 인구 유출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면 2개가 없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시고 지역 단체장과 교육 관계자의 어떤 소통의 문들이 활짝 열려서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적인 입장의 그런 어떤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갈급하는 마음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라도 지방대를 강소대학으로 키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학생들이 찾아오는 대학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또 그만큼 또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다소 좀 언론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한 4, 5년 전부터 급격하게 확산돼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또 그 변화를 훨씬 더 촉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학생들을 키우는 그런 대학의 태도, 이게 학생을 끌고 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대학은 이제 대학 면에서 순수의 임무를 다하는 관점에서 먼저 교육 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 기반으로 대폭적으로 아마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로는 교육 내용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학문 분야나 학과들이 상당히 많은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 내용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학생하고의 소통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지금 현재 세대들은 기성세대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소통의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적극 활용해서 학생과의 소통을 변화시킬 때 학생이 찾아오는 대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껏 움츠러든 교육 현장. 이런 상황에서 신입생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줘가면서 마치 호객 행위를 하듯 학생들을 모으는 지역대학의 현실을 어느 누가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체질 개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일 것 같습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올해도 그날은 어김없이 돌아올 텐데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서 제대로 된 교육적 만남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